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의 자원환경공학과 권일환 교수입니다. 우선 제 반가운 얼굴 집사람을 찾았는데 안 오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저기 뒤에 계신 최정아 선생님께서 전화도 주시고 이메일도 주시고 했는데 사실 하기 싫어갖고 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예. 사모님이 오시고 하고 싶으면 바꿔드립니다. 제가 짧게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땡큐입니다. 집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오기 전까지 이 발표가 끝날 때까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전에 하셨던 분들이 했던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놓고 그러는데 저도 놓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런 저런 거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서 안 넣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굉장히 세신 분이라 뭐 왜 했니 물어볼까봐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 꿈은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막연한 믿음의 긍정적 효과라고 멋있게 졌는데요. 그냥 별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 살아왔던 삶 자체가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과감한 결단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모티베이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결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리고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소개라고 했는데 아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 입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다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연한 믿음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그 면담을 오거나 그러면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꿈이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꿈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몽상가나 낙천주의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자고 있는데 저희 딸내미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도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 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런 류의 발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핑계를 대고 안 했습니다. 바쁘다 그러고. 근데 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발표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운이라는 게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림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93년도입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가 99년도고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석사를 했을 때가 2001년도였고 졸업할 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친 게요. 인생의 역경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력고사 시절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시절이었고 그래서 재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수를 한다고 해서도 이게 더 나은 점수가 나올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IMF 터졌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 딱 맞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취직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웬만하면 취직이 다 됐었는데 그리고 졸업하기도 전에 직장에 취직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2001년도에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근데 집에 왔더니 전화가 몇 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2001년도에 그 제가 석박 통합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연구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박사과정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로 옮긴 것도 그렇고 2003년도에 옮겼는데요. 그래서 2004년도 여기 이렇게 한 거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이 쫄딱 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여기 노란색이죠. 이거는 제가 결혼한 날입니다. 아주 용감무쌍하게. 그래서 이게 우리 집사람이 올 것 같아서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원래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근데 노란색으로 했고요. 아마 2007년도에는 미국에서 모기지 대란이 났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고, 그리고 200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뭔지 잘 봐도 모르시겠죠? 이 그림이 뭐냐면 그 걸프만에 오일이 터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2008년도에 졸업을 해서 미국에서 주립대학교를 알아보고 학교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너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4월 1일 날 한꺼번에 그 테뉴어 트랙 그 이밸루에이션 하는 걸 동시에 포기한다고 8통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을 가야겠다고 알아보고 있는 순간에 그래서 BP라는 그 브리티시 페트로리엄을 들어가려고 해서 거의 다 됐는데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걸프만이 터져갖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사과정 2003년 때부터 2010년도까지 생각을 하면 과연 운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 인생을 생각을 해봤어요. 2003년도 때부터 2010년도까지 어땠는지 이 터널 같았습니다. 분명히 뚫린 건 알아요. 그리고 저 끝에는 끝이 있다는 거 아는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연한 믿음이 없으면 이걸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날 무렵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아, 제가 여기 나올 뻔했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적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님이 회사 부도나기 전에 그 가세가 서서히 기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마음도 많고 이렇게 이랬는데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인생이라는 그림을 찾았고요. 근데 비즈니스라는 그림을 찾았습니다. 둘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차하는 순간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행입니다. 저희 집사람 아닙니다. 공부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음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을 그러니까 5월달 정도 됐을 때 이렇게 꽃이 이쁘게 진 교정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커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거나 있어 봐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제 제자한테 해줍니다. 그 노스 웨스턴에 유학을 간 친구한테도 그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업 문제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전해줬던 말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말이었냐면 네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너는 네 일을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일을 열심히 하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포기하지 말자.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왔을 때 저를 제일 괴롭혔던 건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건 제가 들어갔을 때는 특별하게 조항이 있었어요. 제 박사과정이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PhD 트랙이 있고 Doctor of Engineering Science라는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Doctor of Science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영어 리퀘어먼트가 없습니다. 근데 PhD는 영어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LP라고 해서 American Language Program이라는 데 가서 영어를 들어야 돼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게 6단계예요. 처음에 받았던 단계가. 근데 6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 6A, B, C가 있어요. 그러면 7A, B, C가 있고 10A, C가 있죠. 그래서 10C가 돼야지 박사학위를 줍니다. 제가 영어를 57학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라이팅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항상 기말고사를 볼 때 레벨 테스트라는 거래요. 근데 버틀러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인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 중에 인생에 대한 즐거움 중에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를 에세이를 쓰라는 겁니다. 동의한다고 했는데 쓸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백지를 내고 나서 6C까지 올라갔다가 6A로 다시 강등됐습니다. 강등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졸업식 디펜스가 4월 23일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영어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영어를 통과를 해야지 학위를 주는데 근데 제가 졸업식이 5월 23일이었어요. 근데 영어 통과한 거를 받은 게 5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세이프하고 해서 학위를 받았고요. 그랬을 때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거는 그때 마지막 그 시험 레벨 테스트 했을 때 주제가 제가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엘 고어가 얘기했을 때 그 히틀러랑 싸우는 것보다 사람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그 잘못된 편견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렵다에 동의하느냐 안 동의하느냐 이거는 하늘이 나를 도왔구나. 이게 아니었으면 저는 졸업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요 정말 악몽 같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2시까지는 여기서 영어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저를 좀 막연한 믿음을 갖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지도교수입니다. 잘생겼죠? 호남형입니다. 그래서 얼굴값을 하십니다. 성질이 아주 고약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처럼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저한테 줬던 사진이 Never Ever Give Up입니다. 이걸 사진을 딱 붙여주면서 책상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란, 앞으로 너는 나를 미워하게 될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졸업하고 5년 동안 지도교수랑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원서를 쓸 때도 지도교수의 추천장을 필요치 않는 데만 썼습니다. 연락이 하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저희 지도교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여기 나왔죠. 이게 너트죠. 근데 반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반지를 왜 너트 모양으로 끼냐 그러면 우리 지도교사가 그래요. 엔지니어. 그리고 그 뭘로 만들었니 그러면 플래티늄이래요. 그리고 왜 플래티늄이면 카탈리시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교수님이 어느 정도로 사람이 개팍하냐면요. 한 번도 소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룹 미팅 시간에 생일이라고 촛불을 켜가면 불고 하는 말이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네들이 이러려고 학교 온 거 아니라고. 아무튼 그러셨는데 이 분께서 여기 기계 있죠. 절삭기계. 이걸 그러는 게 반응기도 직접 깎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갈 뻔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지도교수랑 같이. 그래서 뭐 하나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그려놨는데 기계를 사오면 보통 테크니션이 와서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박스만 갖다 놔요. 그리고 네가 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조립부터 시작해서 정말 악몽 같았어요. 또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정말 지옥 같은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룹 미팅을 월요일이랑 금요일 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말에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금요일 날 너 실험 다 했니? 라고 물어봐서 다 했다고 얘기를 하면 월요일 날 매뉴스크립트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와 인간이라는 게 적응의 동물인지 3일 만에 그게 됩니다. 근데 됐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안 봐줘요. 그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저한테 난리만 치십니다. 그냥 XX를 하세요. 난리만 치세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논문을 다시 써옵니다. 그러면 써온 것 같다 이거 물어보면서 난리만 쳐요. 고쳐주진 않으시고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첫 논문을 6개월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버전이 60 몇 가지 가고 70 몇 가지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안 봐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씨 내가 그냥 내야 되겠다. 그래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란, are you sur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냥 최선을 다했다. 근데 그 논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도 제가 박사과정 한 5년 정도 했는데 내가 딴 애들보다 논문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졸업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심한 마음을 붙잡고 지도교수 앞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나를 졸업을 안 시키니? 나는 논문도 썼고 네가 하라는 걸 다 했는데 왜 졸업 안 시키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저한테 한 말을 해요. Now you can graduate because you are confident.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님은 근데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5년간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연락을 정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분이 저한테 커다란 그늘막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인정하긴 싫지만 저희 랩원들이 얘기하기를 지도교수랑 제일 많이 닮은 놈이 저래요. 미니미를 붙여놨는데 제일 많이 닮은 게 저랍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역경 끝에 여기 나온 것처럼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구직 활동을 했는데 구직 활동이 쉽지가 않았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그 주립대 같은 데서 뽑질 않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들어가려는데 뭐 덴대 같은 경우는 오일 스필이 일어나서 컨트랙을 안 하고 그래서 자유대한회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요. 이 시점에 제가 한국도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알아보던 중에 여기 보시면 광주 가기원 사진이 나왔는데요. 광주 가기원에 처음에 원서를 내고 최종 면접까지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만난 분이 이분이십니다. 김인수 교수님. 여기 한림원 정회원이고 하신데 이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또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기에 다른 곳도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정출연의 면접을 보는데 놀랍게도 여기 계신 이분께서 면접위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담배를 피시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김인수 교수님이셨는데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박사 그러더니 하는 말이 권박사는 공부해서 학교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직감했습니다. 나는 다 떨어졌구나. 진짜로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거는 한국에 이때 처음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학자상이랑 그
리서처랑 한국에서 원하는 리서처랑 다르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내 분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새로운 분야도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6월 15일 날 미국에서 지스트도 그렇고 정출연도 그렇고 둘 다 떨어진 낙방 소식을 받았는데요. 제가 2월 23일 날 무조건 귀국을 합니다. 한국으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난리가 났었어요. 너 미쳤냐고. 직장도 잡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디든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둘이 있었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두가 됐던 게 기후 변화였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공 분야도 필요했고, 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일 요구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독립적인 PI가 돼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누구 밑에 있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연구나 확장이라는 게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기도 했는데 여기 뭐 학교도 알아보고 대기업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는데 제가 선택한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는 화석 연료 기반으로만 연구를 했는데 한국에서 원하는 거는 바이오매스나 이런 쪽에 연구했는데 그쪽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에 가면 재실험실도 따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서울에 있는 직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 제가 일부러 광양까지 찾아갔어요. 안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연구를 하고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그때는 그렇게 절실했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내가 만든 기술인데 제가 마음대로 시간 스케일링을 제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제가 만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자율성을 위해서 내가 옮겨야 되겠구나, 학교를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딸내미입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참 귀엽죠? 근데 학교로 가려고 해서 좀 알아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환경 관련된 학과를 전부 다 알아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7편 정도 최상위 논문에 환경 분야에 쓰면 논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1년에 21편만 쓰자. 근데 이때 저는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꾸역꾸역 해서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거짓말 안 치고 일주일에 한 3일을 마무리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제 폐기물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제 전공은 정확히 말해서 연소 촉매입니다. 그래서 연소 촉매에서 보통 기계과에서 하는 연소 촉매는 디바이스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유체나 해석하는 이런 거가 중심이 되는 연구임의 반면에 제가 하는 거는 컴버스천 케미스트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잘 태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랩도 그렇고 제가 전공이 컴버스천 앤 카탈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연료 프로세싱이에요. 어떻게 하면 연료를 잘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제가 했던 경험의 노하우라고 여기 적어 놓은 거에 있는데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각 연도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20년간 정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른 프로세스라고 배웠고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쩌면 같은 거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화학이라는 열화학 공정이라는 기반 안에 캐럴리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촉매를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
그리고 얻고자 하는 물건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공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폐기물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폐기물 자체를 보통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공학과나 이런 계신 분들은 폐기물은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하이드로카본이구나. 그래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갖다 댑니다. 여기다. 그리고 시각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요. 폐기물 자체가 되게 구성 성분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텍이 아니라 실제로 하이텍입니다. 태우기도 가장 어렵고 우리가 여기서 고부가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하다 보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폐기물의 약점은요. 밸로리제이션,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화했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고체기 때문에 탄소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액체나 기체로 바꿔줘야지만 연료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있었던 공정 자체는 다 파이프라인으로 물건을 이송해요. 물질 자체를. 근데 기체, 여기 나온 것처럼 고체를 액체나 기체로 바꾸는 순간 정말 많은 양의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공정의 효율 자체가 100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탄소양은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고 봤을 때 보통 MSW를 처리하는 방식은 여기 나온 것처럼 biological, chemical, physical, thermochemical이고 그 방법에 캐럴리스트라는 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해서 탄소 손실을 기존의 공정과 다르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었던 efficiency, 프로세스의 그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MSW, 그러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유니트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단위 조작을 하나의 단계로 합쳐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정, 생물학적 공정이나 이런 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자체를 피드스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했던 연구는요. 여기 리포밍이나 요 퓨얼셀 이쪽 연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다양한 연구들을 하나의 카본 매니지먼트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에어 폴루션 컨트롤 자체도 카본 매니지 컨트롤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된장찌개를 먹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히 청국장입니다. 여러분들 청국장에 그 두부가 되게 야들야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두부도 콩에서 만들고 청국장도 콩에서 만들고 그래서 콩물에 콩을 녹이니까 잘 녹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이오매스나 우리가 화석 연료라는 거 봤을 때 태양이라는 원천 하에서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열화학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 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검은 거 나온 게 길방 공정이고요. 여기 빨간색이 나온 게 제가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자원화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논문을 사이언스에 냈었어요. 근데 리뷰를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낙담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구나. 다음엔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오 디젤 만들 때 프로세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통쳐서 한 공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과정들이 뭐 추출도 해야 되고 기름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한 3초나 4초 정도에 끝내게 새롭게 공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환경공학 가다 보니까 수해지 슬러지에서 바이오디젤 만드는 것도 해서
케미컬 엔지니어링 뉴스에 하이라이트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측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뇌 같은 경우에도 뇌가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름 자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뇌에 대한 기름 측정하는데 바이오디젤 만드는 공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샘플링하고 퓨리피케이션하고 측정하는데 시간이 보통 전문가들이 들어도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뇌 같은 경우에는 샘플량이 많게 없기 때문에 실험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추출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그 우리가 먹는 쇠고기에 나오는 그 소뇌고요. 보바인 그 브레인이고, 이걸로 각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다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나온 거는 그 G뇌입니다. G뇌가 이렇게 호두알 만해요. 근데 이거를 100조각 내서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추출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기술은 여기 나온 것처럼 난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기름도 저희가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갖고 했기 때문에 딴 데보다 학문적 성과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1년 동안 쓴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까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리움이라고 해서 요즘에 되게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이 측정이 안 됩니다. 근데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리도 안 되는 거고 법제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정량 정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또 어떤 것도 했냐면요. 보통 여기 나온 것처럼 생물학적 공정으로 알코올을 만들 때는 카보하이드레이트, 우리가 얘기하는 탄수화물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공정과 합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체를 전부 다 알코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뷰타놀 같은 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생물학적 공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수율 한 45% 정도, 2초 정도 안에 화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쓰레기로부터 이거 폴리에스테르나 페트병으로부터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25분 안쪽에는 전부 다 알코올이 나오고요. 그리고 30분 이후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디젤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화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과감한 결단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낙천주의자였고 그렇지만 행동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트레이닝을 거쳐서 행동가가 됐고요. 그랬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200, 450이라고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박사과정 때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70 정도 되신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내가 논문을 200편 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논문이 한 편뿐이 없었습니다. 내가 200편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지나가면 저는 한 450편 정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시간이 된다면 더 많은 논문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랩 사진이 아니라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있고 이제 올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도 있고요. 저희 애들도 2명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왜 가족이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학생을 제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랑 선생님이랑 차이점, 엄마랑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엄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